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러분들 참 많이 불안하시죠? 시청하신 여러분들 부디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시승기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이 차입니다. 렉서스 450H L 모델입니다. 450H의 길이를 110mm 확장을 해서 모두 6명이 탈 수 있는 리무진 모델로 만든 모델이죠. 길이가 정확하게 5m, 450H보다 110mm를 확장을 했습니다. 휠베이스는 그대로고요. 리어 오버행, 그러니까 타이어 뒤쪽 부분을 110mm 더 확장을 해서 탑승 인원을 6명까지 늘렸습니다. 2열을 좌우 구분된 독립 시트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3열 시트를 접으면 좀 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3열 시트를 세우면 모두 6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좀 더 커진 렉서스 450H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5L 가솔린 엔진은 다이나믹 포스 엔진입니다. 직분사와 포트 분사를 겸용하는 엔진 방식이죠.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해서 총 시스템 출력 313마력의 힘을 냅니다. ECVT, 그러니까 전자제어식 무단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고, E4 시스템, 그러니까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전자제어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렉서스가 이 차를 9,527만원으로 가격을 정하고 이제 시판에 나섰는데요. 과연 어떤 맛을 전해줄지요. 오늘 이 차 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승을 즐겨볼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이 차 디자인 잠깐 보시죠. 렉서스의 시그니처 디자인 있죠. 스핀들 그릴 아주 당당하게 전면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양옆으로 트리플 LED 헤드램프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LED 램프를 적용한 주간 주행등이 아주 날카로운 인상을 전해주고 있죠. 스핀들 그릴에는 L자형 블록 메쉬 패턴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도 새롭게 디자인해서 좀 더 세련된 모습을 완성시키고 있고요. 헤드램프와 보닛 사이에 틈새를 약간 띄워놓고 있습니다. 단차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요. 엔진룸의 열 관리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틈새를 띄워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C필러 뒤편으로 루프라인과 보디라인의 틈새를 블랙 컬러로 메워놓고 있죠. 약간 지붕이 떠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부분인데요. RX의 측면 디자인에서 포인트를 이루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 개 라인을 측면에 그어 놓아서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이루고 있고요. 앞뒤로는 235-5R 20 사이즈의 미쉐린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 보시죠. L자형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등을 밟으면 L자 형태가 뚜렷하게 드러나죠. 리어 컨비네이션 측면으로 2개 에어로핀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에어로다이나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소한 부분에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치마 끝단을 좀 더 내렸달까요? 범퍼 하단부를 좀 더 낮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리어 컨비네이션 사이에 크롬 라인, 그리고 범퍼 하단부의 크롬 라인, 그 견고한 수평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배기구는 범퍼 안쪽에서 지면을 향해서 마무리하고 있고요. 파워백 리어 게이트는 키킹 방식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를 보시면 트렁크 아래쪽에 트렁크 가드, 그리고 펑크가 났을 때 필요할 수 있는 타이어 교체 킷 들어와 있는데요. 범퍼 아래쪽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트렁크의 왼편에 보시면 2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3열 시트를 전동식으로 접을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엔진룸을 보시면 V6 3.5L 가솔린 엔진이 들어와 있죠. 포트 분사와 직분사를 겸한다는 다이나믹 포스 엔진입니다. 엔진은 262마력의 34.2kgm의 토크를 가지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한 총 시스템 출력은 313마력이 됩니다. ECVT, 그러니까 전자제어식 무단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고, E4 시스템, 사륜구동 시스템도 이 차에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2열 시트를 좌우 독립식으로 구분을 해서 아주 여유있는 뒷좌석 공간 확보하고 있네요. 무릎 앞으로는 물론이고 옆으로도 빈 공간이 있어서 좀 간섭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을 가졌다, 이런 느낌이 큽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이상 여유가 있죠. 2열 시트는 앞뒤로 슬라이딩이 가능한데요. 앞으로 최대한 바싹 당기면 이 정도 됩니다. 무릎을 완전히 2열 시트를 완전히 앞으로 당기면 무릎이 앞 시트에 거의 맞닿을 정도로 공간이 좁아지는데요. 3열 시트가 있으니까요. 3열 시트까지 사람이 앉을 때는 2열 시트 슬라이딩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간을 조절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조절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3열 시트는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2열 시트 이렇게 슬라이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당연히 시트 등받이를 이렇게 누일 수도 있겠죠. 이 정도로 누여서 이동 중에 편안하게 쉬면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 자세 취하면 제일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시트는 1, 2, 3열 시트가 구성되어 있죠. 1열 시트가 제일 낮고 2열 시트가 좀 더 높고요. 3열 시트는 조금 더 높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극장식 시트 구조를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뒷좌석을 조금 더 높게 배치해서 마치 극장에 앉아 있는 것처럼 시야에 가림이 없을 수는 없죠. 시야의 장애를 최소화하면서 좀 더 시야를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시트 구조죠. 대신에 뒷좌석이 높아지면서 머리 윗공간, 헤드 클리어런스가 좀 좁아질 가능성은 있는데요. 적어도 2열에서는 머리 윗공간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주먹 하나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죠. 이 정도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머리 위의 압박감은 적어도 2열에서는 느끼기 힘든 듯 합니다. 자, 차창은 이렇게 원 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완전히 수납이 되죠. 원 버튼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걸리면 내려오고요. 햇볕 가리개 수동식으로 올릴 수가 있네요. 특히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햇볕이 따가워질 텐데요. 햇볕을 차단하는 효과, 더불어서 바깥 시선에서 실내를 좀 보호하는 그런 효과도 함께 누릴 수가 있겠죠. 도어 패널에는 마크 레빈슨 오디오 스피커 2개가 이렇게 위아래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누르면 컵홀더, 시트 옆으로 컵홀더가 들어와 있죠.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뒤편 가운데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준비되어 있고 각각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 버튼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2.1A짜리 USB 포트 2개가 들어와 있네요. 시트 아래로 보면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환풍구, 송풍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 시트 밑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위한 배터리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배터리의 냉각을 위해서 이렇게 벤틸레이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송풍구, 통풍구죠. 통풍구를 시트 아래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3열 시트를 잠깐 볼 텐데요. 시트를 이렇게 제끼고 앞으로 밀면 이런 상태가 되죠. 이 상태로 뒤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앉으면 이런 자세가 됩니다. 약간 극장식 시트 배열을 했다고 그랬죠. 시트를 높게 배치해서 무릎은 바짝 세운 이런 자세가 되네요. 2열 시트를 제일 뒤로 미루면 뒷공간이 이렇게 됩니다. 시트가 바로 맞닿아 버리죠. 사람이 앉을 수가 없는 공간이 됩니다. 2열 시트가 고정될 정도로 자, 잡아 놓으면, 그러니까 2열 시트를 제일 앞으로 밀어서 고정한 정도가 되죠. 그래야 3열이 이렇게 성인 한 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머리 위, 천장에 거의 맞닿을 정도고요. 손바닥 하나 겨우 들어가는 공간인데요. 고개를 약간 세우면 그마저도 없습니다. 거의 천장에 맞닿을 정도가 되는데요. 아주 제한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3열 시트를 위한 공조 스위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3열 시트에서도 쾌적한 에어컨 바람을 맞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컵홀더도 2개가 좌우 각각 하나씩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3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시트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열 시트 좁습니다. 많이 좁은데 성인 한 명이 겨우 들어와 앉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기는 합니다만,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는 3열 시트도 충분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이지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3열 공간을 확보했다는 것, 이 차의 또 다른 장점으로 봐도 되겠죠. 자, 2열 3열 시트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운전석으로 건너갑니다. 도어가 아주 묵직하게 닫힙니다. 도어의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거죠.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죠. 스위치 온. 그냥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전기 모터가 이제 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정도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렉서스는 이 차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기능적으로 분리시켰다고 하죠. 이 라인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인이 과거에는 상당히 이제 멋을 부린 곡선이었는데 곧게 펴놨네요. 이 라인을 중심으로 위쪽 이 모니터가 있는 거죠. 결국은 정보 표시 영역이고요.
아래쪽으로는 조작계입니다. 여러 가지 버튼들을 눌러서 조작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정보 표시하는 부분, 이렇게 나눴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12.3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인데요. 이전에는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었죠. 14cm 정도 운전석으로 가깝게 배치를 해서 이 터치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냐? 조작도 터치스크린을 통해서도 조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위아래를 나눠서 정보 표시하는 구역, 조작하는 구역으로 나눴다고는 하지만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통해서도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터치패드를 통해서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햅틱 반응이 일어나면서 어디에서 버튼을 눌러야 될지 손끝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스티어링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 둘, 2.75 회전, 2와 4분의 3 회전하죠. 스티어링 휠 아래 왼쪽은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터, 패들 시프트가 자리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 아래로는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하던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렉서스의 세이프티 시스템 모두 4가지 기능으로 세트를 이루고 있는데요. 긴급 제동 보조, 차선 추적 어시스트입니다. 유지 어시스트가 아니고 차선 추적 어시스트라고 한다면 차선의 중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좀 더 개선된 형태의 차로 유지 보조 장치죠. 거기에 레이더 기반의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그리고 오토매틱 하이빔, 이렇게 4개의 기능이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거죠. 450H의 모든 트림에 기본 장착된다고 합니다. E4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뒷차축은 전기 모터 기반으로 구동력을 확보를 합니다. 전자제어식 사륜구동 시스템인데요. 이 차의 사륜구동 시스템이 작동하는 부분을 모니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은 평소의 전륜구동 시스템, 그러니까 100대 0으로 구동력 배분을 하고요. 뒷차축으로 전달되는 구동력은 최대 50%까지, 그러니까 50대 50까지 구동력을 배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성명령 시스템이 있지만 전화 걸기 정도 음성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나온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음성명령의 폭이 제한적이죠. 좁죠. 전화 걸기만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자, 센터페시아 모니터 한번 보실까요? 모니터에 보시면 메뉴, 목적지, 오디오 목적지, 오디오 전화 걸기,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 혹은 애플 카플레이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 정보 부분을 보면 에너지 모니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전기 앞차축에 하이브리드형 전기, 그리고 뒷차축을 담당하는 전기 모터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고요. 트립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핸드폰 무선 충전 장치가 있고요. 또 이쪽에 핸드폰을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핸드폰 거치 공간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밑에 둬서 충전을 하거나 또는 옆에 이렇게 세워두거나 이렇게 수납시키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속 레버고요. 그 위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버튼을 좌우로 구분해서 각각 4개의 버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2개의 컵홀더, 모니터 탕을 조절하는 터치패드가 있고,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르면 노멀, 왼쪽은 에코, 오른쪽은 스포츠입니다. 큼지막한 센터 콘솔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개의 USB 포트가 준비되어 있군요. 그래서 앞에 2개, 여기 콘솔 박스에 2개, 뒤에도 또 2개가 있죠. USB 포트는 아주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겠다 싶고요. 12V 소켓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유 있게 준비되어 있어서 충전을 하거나 외부 기기를 연결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은 없지 싶습니다. 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시승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로웁니다. 날씨 따뜻하고요. 시야 좋고 개나리 벚꽃 활짝 피었고 봄이 한창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창이죠. 참 봄이 빨리 지나가면 코로나도 빨리 지나갈까요? 참으로 어수선한 시절입니다. 자, RX450H 롱버전 타고 있습니다. 렉서스죠. 편안한 승차감으로 대표되는 렉서스 인 만큼 타보니 역시 렉서스다운 그런 승차감을 보입니다. 차체가 높은 SUV입니다. 특히나 이 차 높이가 1720mm에 달합니다. RX450H보다
약 15mm 더 높은데요. 노면에 홈을 준 구간을 달리는데 노면 진동은 느껴지지만 그렇게 불쾌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차 높이가 1720mm로 RX450H, 그러니까 롱 버전이 아닌 모델보다 약 15mm 더 높습니다. 이 차가 무게중심이 낮은 차에서 느끼는 안정된 주행감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시트 포지션도 조금 높은 듯 하고요. 주변을 달리는 다른 차들 살짝 내려다보고 달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서스펜션의 느낌, 되게 독일 차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 아주 하드한 단단한 서스펜션의 느낌이 있는데요. 거기보다 약 한 스텝, 1.5스텝 정도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죠. 노면의 굴곡을 기분 좋게 타고 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혀 거칠지 않고요. 부드럽지만 또 말랑하지도 않습니다. 승차감 좋은 차를 선호하신 분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인 거죠. 특히나 이 차는 서스펜션에 약간의 튜닝을 좀 더 했다고 하는데요. 서스펜션에 마찰 제어 장치를 추가로 더 부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쇼겁쇼보의 실린더 안에 고무를 더 집어넣어서요, 서스펜션에 출렁이면서 느끼는 그 마찰을 조금이라도 더 줄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잡소리의 발생을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속 85km, 90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거의 이렇다 할 잡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노면 잡소리도 느껴지기 힘들고요. 아주 잔잔한 바람소리 정도가 들릴 뿐입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 노면의 충격을 따라서 흔들릴 때에도, 차체가 흔들릴 때에도 기분 좋은 쿠션의 감각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 차체가 높아서 시트 포지션도 따라서 좀 높아졌고요. 노면의 미세한 그 굴곡을 같이 느끼게 되는, 조금은 흔들림이 증폭되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차창이 시원합니다. 차창 숄더라인이 어깨 밑으로 내려오죠. 편안한 시트 포지션, 운전자세를 잡아보면 이 정도 자세가 되는데, 옆 차창이 어깨 선보다 더 밑으로 내려온다는 사실, 그만큼 차창이 넓다는 얘기고요. 좀 더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LSS가 되죠. 4개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긴급 제동보죠. 그리고 차선 추적 어시스트, 그리고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오토 하이빔, 이렇게 4개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레이더 크루즈,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시스템을 세팅을 하고요. 약 81km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차선을 읽었죠. 벗어나지 않고 차선을 안쪽으로 이렇게 조향에 개입을 하면서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속도를 조금 올려볼까요? 90km까지 끌어올려 봅니다. 자, 왼쪽으로 돌아나가는 길, 끝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 길인데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고 있어도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데요. 앞차와의 차간거리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대체로 차선의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숙련된 드라이버 같은 주행보조 시스템입니다. 차로 이탈 방지 장치, 차로 유지 장치, 차로 유지 어시스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렉서스는 이 부분을 차선 추적 어시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표현은 다르지만 기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상당히 완성도 높게 적용되어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총 시스템 출력 313마력의 힘을 냅니다. 엔진 출력 262마력이고요. 2개의 모터가 적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힘을 보태서 총 313마력의 힘을 냅니다. 공차 중량 2260kg이고요. 그래서 마력당 무게비 약 7kg를 조금 넘는 7.22kg 정도의 마력당 무게비를 보이게 됩니다. 힘의 효율이 그 정도면 괜찮은 거죠. 자, 스포츠 모드, 주행 모드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요. 달려봅니다. 킥다운 버튼은 없고요. 엔진 소리가 아주 차분한 가운데 속도를 올려가는데요. 소리로만 보면 한 7, 80 정도 됐나 싶은데 실제 주행 속도는 무척 빠릅니다. 엔진 소리도 상당히 조율을 잘 해놨네요. 그렇게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건 아니지만
힘을 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엔진 사운드를 잘 만들어 놨고, 속도가 아주 빠른 구역에 접어들으니까 엔진 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서 사라집니다. 바람 소리가 아주 빨라지는 거죠. 고속주행 영역에서 차체 높이가 주는 아주 약간의 흔들림, 이런 부분들 느낄 수 있지만, 이 차 또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E4 시스템, 그러니까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주행할 때에는 뒷바퀴로 구동력을 최대 50%까지 전달을 해줍니다. 자, 계기판을 통해서도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이라는 것 알 수 있을 테고요. 자, 가속을 할 때 뒷바퀴로도 구동력이 전달되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빠른 속도에서는 지붕을 넘어가는 바람 소리가 소리뿐 아니라 이런 차창의 울림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체감 속도는 실제 속도보다 많이 낮습니다. 소음 제어가 잘 되어 있고요. 차체 흔들림도 어느 정도 억제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고속주행 안정감, 또 코너링 이런 부분에서 사륜구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차체의 강성이 중요합니다. 차체의 강성이 좋은 차는 고속주행에서 차체의 떨림이 덜하고요. 딱 안정된 그런 그 차체의 반응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차 차체의 강성을 많이 보강했다고 하죠. 구조용 접착제, 그리고 레이저 스크류 용접 방식의 용접 타점을 많이 늘려서 전체적으로 차체의 강성을 좀 더 많이 높였다고 합니다. 구조용 접착제를 풀이라고 예를 들어 본다면 풀칠하는 면적을 확대했다라는 얘기가 될 테고요. 레이저 스크류 용접 타점을 늘렸다라는 부분, 못질을 촘촘하게 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맞닿은 서로 연결된 그 강판들이 서로 따로 놀지 않도록 딱 하나의 강판처럼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딱 강하게 짜여진 하나의 틀로서 차체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차체의 강성을 높일 수 있고요. 차체의 강성이 높아지면 어떤 비틀림 강성이 높아지고 흔들림, 떨림 뭐 이런 부분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속 주행을 할 때 좀 더 극단적으로 성능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고속 주행을 할 때, 코너링을 할 때 차체의 강성이 좋은 차들은 상당히 안정된 그런 느낌을 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 앞뒤에 차가 없습니다. 잠깐 제동 성능 한번 보죠. 자, 하나, 둘, 셋. 야, 렉서스 아니랄까봐 아주 강한 제동을 걸었는데도 부드럽고 여유있게 멈춥니다. 한 번만 더 해보죠. 자, 하나, 둘, 셋. 자, 체중을 싣고 브레이크를 밟는데도 앞이 살짝 기울었나요? 그런 거 느낄 새도 없이 이 정도 체중을 싣고 제동을 한다면 앞이 그냥 쳐박힐 정도로 강한 반응을 보여야 맞지 싶은데 아주 부드럽고 여유 있게 속도와 체중을 받아냅니다. 너무 여유 부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인상적인 제동 반응입니다. 자, 이 차 E4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E4 시스템은 사륜구동 시스템이죠. 하지만 코너에서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를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오버스티어, 그러니까 코너 안쪽으로 막 파고드는 오버스티어가 날 때는 뒷차축에 전달되는 구동력을 살짝 낮춰주죠. 그래서 차가 정상적인 궤도를 뛸 수 있도록 해주고요. 언더스티어, 코너 바깥으로 자꾸 벗어날 때는 뒷차축의 구동력을 조금 더 확대해줍니다. 더 큰 힘을 뒷차축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벗어나는 차가 안쪽으로 다시 정상적인 궤도를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E4 시스템이 합니다. 액티브 코너링 어시스트가 있는데요. 허브 베어링의 강성을 높여서 응답성을 향상시켰고요. 또한 리어 스타빌라이저를 적용을 해서 좌우의 흔들림, 롤링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줄지 좀 빠른 코너로 그 느낌을 한번 맛보도록 하죠. 속도를 좀 높이고요. 제동, 턴. 부드럽습니다. 차체에 높이가 있어서 좌우로 좀 기우는 느낌은 있는데요. 사륜구동 시스템과 액티브 코너링 어시스트 기능이 있어서 속도가 좀 빨랐지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코너를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 렉서스죠. 게다가 RX450H의 L 버전이죠. 길이가 5m에 달합니다. 그렇게 빨리 달리고 또 코너에 강한 코너링을 구사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는 차입니다. 좀 차분하게 점잖게 부드럽게 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렇게 운전하는 게 이 차의 특성에는 맞겠다 싶은 거고요. 하지만 뭐 어쩌다 한번 급할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 좀 강하게 이 차를 다뤄도 충분히 받아내 준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렉서스, 도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죠. 하지만 지붕 틈새 이렇게 손을 넣어보면 손끝이 들어갈 정도로 틈이 벌어져 있고요. 재질의 단면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마무리하는 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에까지 좀 더 세심하고 완벽에 가깝게 품질 마무리를 하는 게 프리미엄 브랜드의 기본 자세겠죠. 또 하나, 운전석 주변에 버튼이 너무 많습니다. 버튼 한번 세볼까요?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왼쪽에만 거의 20여 개의 버튼이 들어있고요. 운전석에 스티어링 휠에,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아래에, 센터 페시아에 이 수많은 버튼들, 뭐 일장일단이 있겠죠. 뭐 원샷 원킬 바로바로 필요한 버튼들 찾아서 조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겠지만, 어떤 자동차 업계의 흐름은 이런 인포메이션 모니터, 인포메이션 시스템 안에 이런 기능들을 집어넣고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조작한다든가, 적어도 버튼들을 통폐합해서 좀 더 단순화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렉서스의 인테리어는 그런 추세를 아주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보란 듯이 아주 많은 버튼들을 나열하고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더 유저 인터페이스, 좀 더 편리하게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아주 많게 나열된 이런 버튼들은 좀 통폐합하면서 단순하게 재배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지금까지 렉서스 450H를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들이었습니다. 네,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시속 100km 가속시간 측정해 볼 텐데요. 이 차의 공차 중량 2260kg이고요. 이 차의 총 시스템 출력 313마력입니다. 그래서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 보면 7.22kg이 나옵니다. 7조 후반대로 제로백 타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GPS 계측기를 이용을 해서 직접 이 차의 가속시간을 측정해 보도록 하죠. 스포츠 모드로 가고요. 에어컨은 끄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윙 돌아가는 모터 소리가 같이 들리는데요. 자, 가속을 이어갈 때 전기 모터가 함께 윙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특이한 반응이죠.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같이 밟고요. 하나, 둘, 셋. 브레이크 페달을 놓습니다. 쭉 아주 꾸준하게 가속을 이어가는 느낌 받을 수 있고요. 특히 20VT 무단 변속기가 변속 충격 없이 계속 속도를 꾸준하게 올려가는 느낌 받을 수가 있습니다. RPM을 올려서 강하게 힘을 끌어올려서 출발을 하는데도 거칠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부드러운 느낌 잃지 않고 있는데요. 역시 렉서스의 특색을 잘 간직하고 있다고 보이네요. 무단 변속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RPM은 중간에 끊김이 없이 끝까지 물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제로백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 해봤고요. 이제 GPS 계측기를 통해서 측정해본 데이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이터 함께 보시죠.
네, 연비 테스트 시작합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달려가면서 이 차의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이 차의 공인 복합 연비 12.3km/L입니다. 특이한 것은 시내 주행 연비가 좀 더 높습니다. 시내 주행 연비 12.7이고요. 고속도로 주행 연비는 11.9로 시내 주행 연비가 좀 더 높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한 도심 주행이 많은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디젤 자동차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일단 트림미터를 세팅을 다시 하고요. 기록 업데이트 하면 최신 연비, 이전 연비 7.3인데 최신 연비로 다시 가죠. 에코 모드로 가야죠. 에코 모드를 택한 뒤에 다시 이제 출발합니다. 차분하게 움직이면서 서울까지 움직이는 거죠. EV 모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속으로 움직일 때는 엔진은 작동하지 않고요. 배터리 모드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정지를 했고요. 신호대기로 정지를 했는데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엔진은 되살아나지 않죠. 가끔씩 이렇게 엔진이 꺼질 때는 주행 중에 들리던 소음까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실내는 아주 최고의 정숙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시 전기 모드로 출발을 하고요. 속도가 떨어질 때는 이렇게 EV 모드가 자동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굳이 EV 우선 모드를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내가 EV 모드로 전기차 상태로 달려야 되겠다 싶을 때는 주행 모드 버튼 아래쪽에 EV 모드 활성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상황이 허락을 하는 한 EV 모드가 우선 활성화 되는 거죠. 다만 속도가 맞아야 됩니다. 속도가 빠를 때는 EV 모드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전기차 모드가 EV 모드가 반드시 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주행 조건이 맞을 때 EV 모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EV 모드로 출발할 때 윙 하고 돌아가는 그 모터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를 탈 때 느끼게 되는 특성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60km에 도달하니까 EV 모드가 해제가 됩니다. 자회로를 따라서 이제 행주대교 북단까지 가고요. 행주대교를 건너서 올림픽대로로 바꿔 타겠습니다. 이수교차로까지 올림픽대로를 이용을 하고요. 이수교차로에서 빠져나가서 시내 주행을 하게 되죠. 오토다이리 루트, 제가 시승하는 모든 차가 그 코스를 따라서 연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모니터를 보면서 운전을 하게 되면 가급적 또 최대한 엔진을 잠재우고 운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런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의 연비보다 시내 주행 연비가 좀 더 좋게 나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때에는 아무래도 속도를 좀 내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엔진이 가동되는 경우가 많죠. 주행 속도가 떨어지는 시내 주행에서는 가다서다를 반복해야 되고 멈춰서 해야 되는 경우도 많죠. 배터리 우선 모드, EV 모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내 주행에서 좀 더 좋은 연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주행 중에는 이렇게 60km 이상의 속도에서도 EV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배터리 모드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중에도 적당히 가속 페달을 조절을 하면 EV 모드가 활성화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눈치껏 운전을 잘 하면 연비를 조금 더 끌어올리는데 보탬이 되겠죠. 이제 자유로에서 행주대교 북단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인데요. 중간 연비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하고 가죠. 행주대교 북단에서의 연비 15.9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공인복합 연비보다는 우수한 더 좋은 연비이긴 하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어서 이보다는 더 좋은 연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요. 자, 이제 행주대교를 지나서 올림픽대로로 접어들 테고요. 올림픽대로 따라서 이수교차로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방화대교죠. 방화대교 지나는 지점에서 교통체증 만났습니다. 은근히 기다렸던 정체 구간입니다. 이런 정체 구간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배터리를 우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연비를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죠. 다행히 지금 배터리도 거의 풀로 차 있는 상황입니다. 엑셀 오프를 해서 움직이면 EV 모드로 움직이든지 아니면 다시 에너지 회수 장치를 통해서 타이어의 구동력을
배터리로 다시 회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체 구간, 저속 구간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이브리드 시스템 하면 도요타 렉서스 아니겠습니까? 97년 프리우스를 시작으로 어떤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양산화를 처음 시작한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통해서 쌓아놓은 노하우가 가득한 기업이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집중을 하고 아예 디젤에는 눈도 돌리지 않았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집중해온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그 선택이 옳았죠. 디젤 엔진에 치중했던 많은 브랜드들이 디젤게이트 사태를 겪으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하게 됐고요. 소비자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났었는데요. 긴 안목으로 볼 때 추세는 디젤 엔진 시대를 마감하고 점점 친환경 엔진, 친환경 추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일찌감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집중한 도요타 렉서스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자, 연비는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16.45에서 교통체증을 만났는데요. 지금 17까지 올라갔다라는 것, 체증 구간에서 배터리 우선 모드, EV 우선 모드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한 결과입니다. 배터리도 그렇게 많이 소모되지 않았네요. 한 칸 정도 더 내려갔습니다. 자, 연비는 17.2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요. 자, 배터리를 거의 박박 긁어 쓰다시피 하면서 EV 우선 모드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배터리 잔량이 이제 2칸 남았습니다. 체증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 배터리 잔량이 바닥이 나면 다시 엔진 구동을 하게 되겠죠. 엔진 구동을 해서 차를 움직이는데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한 배터리 충전까지 해야 됩니다. 체중 구간 거의 끝나가고요. 차들이 이제 속도를 더 올리고 있습니다. 체중 구간 끝났습니다. 연비 17.8까지 올라왔네요. 거의 리터당 1km 이상 체중 구간에서 연비를 회복했습니다. 이제 다시 속도를 좀 올리고 있는데요. 네, 올림픽대로를 따라서 쭉 달려와서 이제 이수교차로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비 17.7까지 올라왔죠. 여의도를 지나면서 체중 구간이 좀 더 있었고요. 이수교차로에서 올림픽대로를 빠져나가면 시내 주행에 접어들게 될 텐데요. 시내에서 이보다 더 연비가 좋아질까요? 떨어질까요? 최종 연비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는 절반 정도 남겨놓고 이제 이수교차로 빠져나가는 순간 연비 17.7 기록하면서 이수교차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최종 연비가 17.7보다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로우 하이 걸어보십시오. 저는 로우에 걸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내주행 하면서 간간히 연비가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또 교통 상황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하면 연비가 이보다 더 좋아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내 지금까지는 흐름이 원활하고요. 약 5km, 4, 5km 정도 남았을 텐데요. 4, 5km 정도 달려가는 동안 연비 개선 어느 정도나 될 수 있을지요? 자, EV 우선 모드를 활용하게 되면 시속 60km 미만의 속도에서는 배터리를 우선 소모하게 되죠. 배터리 잔량이 허락하는 한 EV 모드가 활성화되는데 지금 배터리 잔량이 없어서 EV 우선 모드 해제된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17.8, 0.1이 올라왔네요. 17.9, 0.2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고속도로 주행 연비보다 시내 주행 연비가 더 좋다라는 것 증명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18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17.7이고요. 기준 연비죠. 올림픽대로를 빠져나올 때 연비 17.7로 되돌아왔습니다. 배터리가 이기느냐 엔진이 이기느냐 한번 붙어보죠. 자, 정지 상태인데요. 엔진 스톱이 돼야 되는데 엔진이 가동 중입니다. 배터리가 너무 잔량이 없어서요. 엔진 가동을 해서 이제 배터리 충전을 하는 경우죠.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면 엔진이 다시 가동을 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서초역 좌회전에서 마지막 구간 앞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교대역 내거리에 도착하게 될 텐데요. 교대역 내거리에서 신호대기로 멈추면 연비 테스트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대기로 멈춰섰습니다.
자, 연비 17.3 기록했습니다.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1시간 14분 정도 달려왔는데요. 최종 연비 17.3 기록했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12.3km/L죠. 그러면 리터당 약 5km 정도 더 가는 주행 연비 기록했습니다. 엔진과 모터로 움직이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2260km의 거구를 끌고 약 55km 달려오면서 보여준 연비 17.3km/L. 절대 수치로 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좋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은요, 5m가 넘는 덩치, 2.2톤이 넘는 무게 생각해보면 이 리터당 17.3km도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이 역시 운전자가 잘 다루면 공인복합 연비와 상관없이 훨씬 더 좋은 연비 만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자, RX450HL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합니다. 네, 지금까지 렉서스 RX450HL 시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편안한 주행의 느낌,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을 테고요. 필요하다면 313마력의 출력을 바탕으로 고성능의 영역도 충분히 커버해주는 다재다능한 SUV입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죠. 12.3km/L의 공인복합 연비가 얘기해주는 이 차의 효율성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여러가지 주행 보조 장치들이 드라이버를 보조해주고 있어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쉽고 편안하게 믿고 이 차와 함께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길이를 좀 더 늘려서 실내 공간을 좀 더 확장을 했고요. 그 확장된 공간을 6인승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3열 시트까지 확보는 하고 있지만 2열 시트에서 느끼는 어떤 고급스러움,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판매 가격 1억에 좀 못 미치죠. 9,527만원. 여러가지 주행 및 고성능, 하이브리드의 효율, 여러가지 주행 및 편의 장비들, 여유 있는 실내 공간 등을 고려한다면 1억 원의 가치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